물론 빨리 6월 말까지 1차를 정복해야 1, 2차를 다 합격하기가 쉽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막상 모르는 거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 때까지 40점, 45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민법이 80점 나오더라니까. 그냥 합격하더라고. 모의고사를 45점을 넘지를 못했어. 실제로. 그래갖고 그냥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민법을 80점 나왔냐 했더니 막판에 개론은 아이고 명가락만 하고 내가 자신 있는 건 민법이니까 민법만 자꾸 늘어져야겠다 해서 10월달 한 3주 동안에 계속 민법만 맞대. 개론은 그냥 명가락만 해야겠다 하고. 그랬더니 민법이 80점으로 나와. 그러니까 개론은 4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잖아. 개론도 한 50점 나왔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합격하는 분이 있더라니까. 막판에 한 3주 동안 계속 민법만 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민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뭐 60점 안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공부. 그 대신 빨리 1차를 빨리 올려놔야 2차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1차를 빨리 올려놔야. 그럼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냐? 자꾸 우리 교과서 밑줄 쳐 있잖아요. 그 밑줄 친 걸 중심으로. 그게 읽어봤는데 뭔 말인가 모르겠어. 그러면 앞뒤를 다 읽어요. 앞뒤를 다 읽어요. 그것만 밑줄 친 것만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알아. 그럼 팍팍 넘어가세요. 왜? 다 읽으려면은 진도가 안 나가고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다 읽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은 또 그냥 딱딱딱딱 쉬운 것은 빨리빨리 그거 보고 넘기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은 쉬워집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이건 일치된 거죠. 사기나 강박이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일치된 거예요. 생각과 표시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심의 효과 의사와 외부 표시행위가 내심의 효과, 생각과 외부 표시행위가 일치된 행위를 골라라. 표시행위 일치된 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답이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이게 답이거든. 근데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 왜?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속았는데 무슨 일치된 거 이거? 이건 당연히 불일치된 거지. 기망행위를 당했는데. 그렇죠? 왜 일치됐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맘먹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야. 그러면 손바닥으로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표시했으면은 생각과 표시가 일치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야. 근데 손바닥이라고 생각해야 맞는 건데 상대방이 속였어. 손등이 맞게 만들었어. 이게 맞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었어. 기망행위로. 그리고 손등으로 생각해서 손등으로 표시했네. 그러면 생각과 표시가 일치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예요? 불일치? 손등으로 생각하고 손등으로 표시했다니까? 일치됐잖아. 근데 생각 자체를 기망으로 그릇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강박도 마찬가지야. 강박도 쫄아서 의사표시를 했지 전혀 준다는 증여를 의사표시했더라도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는데 준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야. 있어. 왜? 흔쾌히 주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해서 주는 거지만은 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된 게 아니야. 일치된 거죠. 이해갑니까? 왜 일치됐는가 이해갔죠? 일치. 이게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기든 강박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다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기 강박. 그러면 이 사기 강박과 우리 착오와 차이점을 제가 네 가지를 알아놓았어요. 사기 강박과 착오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착오는 아까 이거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취소할 수 없죠. 근데 여기는 강행규정이에요.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착오는
불일치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표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경우다. 모르는 경우죠. 불일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생각과 표지가 불일치를. 근데 여기는 일치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일치됐다? 기망행위로 일치된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거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한대요. 불법행위. 불법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손해배상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 없죠? 없어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사기강박은 불법행위가 성립돼 버려요.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라겠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착오라겠어요.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사기강박은 경제적 요인은 전혀 고려 안 해요. 경제적 요인은 전혀 참작을 않죠. 경제적 이익이 있고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상 사기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민법상 사기는 경제적 이익이 손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속였으면 사기야. 형법과 민법은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었으면.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사기강박은 적용됩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가 틀리죠. 착오와 사기강박이. 자, 사기강박 94페이지로 넘어가서 사기자에게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죠. 고의에다 동그라미 쳐죠. 고의라는 말은 뭐죠? 일부러. 그러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속은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걸 이단의 고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자, 우리 과실은 사기에 해당돼야 한대요. 과실은 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거기 우리 책에 없으니까 과실은 적용 없다 써놓으세요. 그 이단의 고의 옆에다가 과실은 적용 없다. 실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사기다? 고의야만이죠. 과실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 아니에요.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라는 말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작이. 그러면 자, 우리 28일치 문제가 이런 문제 나왔죠.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면은 그거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럼 분양사 측에서는 고객에게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잖아. 근데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 수분양자는, 매수인은 그 분양계약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게 바로 부작에 의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갑니까? 공동묘지 조성된다는 사실. 자, 위법해야죠. 기망행위가 위법해야만이 사기강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가 분양 광고, 과장 광고가 있어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10% 수익이 보장된다 어쩐다. 다 이거 과장 광고잖아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부동산 그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상가를 분양받을 때 최소한 5년 이상 지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대요. 처음에 상가를 살 때 뭐 어디 한 칸이라도 두 칸이라도 사잖아. 그럴 때 처음 건축한 상가 건물을 사갖고는 큰 낭패가 될 경우가 많대요. 왜? 그 상권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이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력이 이렇게 차임 받아먹으려고 사는 거잖아. 그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가 같이 이제 고정됐네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야 한대요. 그렇지 않고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기는 이 묵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계약이 이거 4번이나 나왔는데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시가를 묵비했다. 가격을 묵비했다. 또는 높게 고지했다. 높게 고지했어요. 이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숨겼어요. 아니면 더 높게 불렀어. 평당 100만 원짜리를 150이라고 불렀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왜 사기가 아닙니까? 자, 우리 매도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부르는 거죠. 사기 아니죠. 이해갑니까? 그게 94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박스에 시가에 관한 묵비, 허위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다 써있죠? 그래서 거기에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교환 목적물의 가격을 시가라고 그래요. 가격을 묵비했다든가 높게 고지했을 때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상가 분양에 다소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는 경우 이거 기방행위다,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인과관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연결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계약을. 그 다음에 강박도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죠.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기억번의 3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채권자들의 각서를 서명 난이를 걸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만으로는 강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라고 나오죠. 서명 날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갖고 그걸 서명 날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강박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강박이 아니다. 협박이라고 볼 수 없죠. 강력히 요구한 것만 갖고는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강박은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요. 극심한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상태일 때는 이거 무효라는 거. 무효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어요. 자, 극심한 강박일 때는 이건 취소다, 무효다.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 강박일 때는 무효라는 거. 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위법성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정당행위 같으면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정당행위일 때는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행위라더라도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공무원이 뇌물 먹은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신고해버릴 거야. 너 고발해버릴 거야. 이랬을 때 공포심이 야기됐다 해도 그 신고하는 거, 고발하는 것은 정당행위죠? 그러니까 강박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공포심이 야기됐더라도. 그지만 얼마 안 주면은 내 딸 취직 안 시켜주면은 너 고발해버릴 거야. 요즘에는요, 그 애들 취직하는데 뭐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 해갖고 이번에 그 KTX 회장 쇠고랑 차게 생겼잖아. 엄청 엄격해요. 옛날 같으면 다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너무나 지금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데 금수저 이런 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싹 그냥 그런 것들 정리해야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정한 이득 얼마 안 주면은 신고해 버릴까요? 얼마 안 주면 고발해 볼까요? 이런 부정한 이득이 되면은 강박행위가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정당 행위를 할지라도 부정한 이득이 되면은 뭐가 된다? 강박행위가 된다. 그냥 정당 행위만 갖고는 위법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의 제일 끝에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찾았어요?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제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한 자야. 강박을 당한 자. 이 당한 자가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당한 자가 취소권자인데 이 자가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를 쳤어. 사기 강박을 했어. 그러면 이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 없으니까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이 계약을.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이미 팔아먹어 버렸어. 그랬을 때 이 병은 선우일 때는 선우 병한테는 취소 효력을 주장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한다는 얘기죠? 취소 효력을 주장 못해요. 그러면 선우 제3자로 넘어갔을 때는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을한테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는 병한테 이미 넘어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 더블로 청구하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기를 당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 A라는 자가 사기를 쳤어. 이걸 제3자의 사기라 그래요. 사기는 지금 A가 쳤고 계약은 을한테 맺었어. 그러면 이 상대방, 이 을이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틀리지죠. 그러면 갑은 을이 알았다든가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취소할 수 있죠.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요. 그럼 알았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해야죠. 너가 A가 사기쳤다는 걸 너가 알고 있었지 않냐? 네 둘이는 좀 단짝이지 않냐? 응? A가 나를 속였다는 걸 네가 알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 않냐 이런 걸. 그러면 만약에 을이 선우 무과실이에요.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애는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취소 못 하는데, 자 보세요. 을이 선우 무과실일 때 취소 못 하는데 갑은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어. 그러면 갑은 A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경제적 손실까지도 있게 되면은 경제적 손실이 없어도 사기 강박은 적용되는데 경제적 손실까지 있게 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돼 버려요. 왜?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은 우리 민법의 750조 불법 행위는 딱 세 가지가 있으면 성립돼요. 고의 과실, 일부러 해야요. 과실, 위법한 행위야요. 그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로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발생케 해야 해요. 경제적 손해를 발생케 해야 해요. 그러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돼 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기 강박은 2단어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위법 행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었어.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그럼 불법 행위가 성립돼 버려요, 이제. 이해갑니까? 뭔 뜻인지 알죠? 그래서 불법 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었다 한다면 750조에 나와요. 불법 행위 성립 요건. 그러면 이렇게 A가 지금 사기를 쳐서 을한테 팔았는데 을은 몰랐어. 그러면 취소한다면 을이 다치잖아. 그래서 취소는 못 해요. 취소는 할 수 없어도 갑은 손해가 발생했잖아. A한테 불법 행위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뭐가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잖아요. 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취소해야만 청구한다. 취소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아냐면 이거 4번이나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취소해야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자 A가 알고 보니까 A는 을의 대리인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A가 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취급해요? 남남해요?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러면 의리 사기를 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A가 대리인일 때는 의리 사기를 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갑은?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의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이거 매년 나와. 이거 안 나올 데가 없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그러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의리 본인이야.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제3자를 위한 사기 강박이 사기 강박의 핵심입니다.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제3자의 사기 강박일 때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만 97페이지 제일 위에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는 거기 피고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 강박 사실에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동그라미 쳐줘. 두 번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요.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동그라미 쳐야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 해갖고 나오죠. 이게 판례인데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3억 원을 빌리려고 그래. 을이 채권자야. 금전을 빌려주는 대여계차. 이 자가 채무자야. 돈을 빌리는 자야. 근데 병이라는 보증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를 쳤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간단한 걸로 해서 도장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3억 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보증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냐? 보증계약을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보증인과 채권자죠.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인데 갑이 사기를 쳤잖아.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3자의 사기니까 사기를 당한 보증인은 언제나 취소한다? 채권자가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한다. 채권자가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가 가능하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는 걸 아냐 모르냐. 오케이? 지금 이 둘 사이에 맺는 계약을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 대차 계약. 돈을 빌리는 계약이고 이것은 돈을 빌리는 계약이고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채무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계약 당사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자 예를 들어 읽어볼까요? 추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는 보증인은 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그 기망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써있죠? 이게 바로 제3자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그 밑에 판례 박스에 1번에 첫 번째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는 사례라 써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은 본인이 사기를 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사기다,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단순한 피용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되는 거죠. 피용인이 사기를 쳤으면. 이거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밑에 거. 알아듣죠? 자, 사장과 계약을 맺는 걸 그 사장의 직원이 사기를 쳤어. 그러면 대리인의 사기를 친 것과는 틀리죠.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제3자 관계다.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뒷장에 넘어가서 적용 범위 여기도 두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빚을 주세요. 공법상행위, 소송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총 정리해 보면은 우리 아까 107조가 배진 의사표시죠? 108조가 뭐죠? 통정의 표시죠? 109조가 차구죠? 110조가 사기강박이죠? 이 4개의 조문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 공통적으로 적용 없다. 그것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이거죠. 공법상행위와 소송행위. 이거. 공통적으로 다 4가지가 다 적용이 안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 이게 나와. 알겠습니까? 공법상행위와 소송행위는 특히 작년에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잖아요.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가 소송을 취하했어. 소송을. 속아갖고. 그러면 소송 취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없어요. 그냥 언제나 그냥 속았을 망정. 소송 취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폭행. 두드려 맞았어. 두드려 맞았는데 폭행 당한 피해자가 이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검사가 처벌하고 싶어 이 사람. 그래도 처벌 못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얼마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좀 써줘라. 도장 찍어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안 주네. 안 주네. 그러면 다시 그 사람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냐? 처벌을 원한다라고 할 수 있냐? 못해요. 한번 원하지 않는다고 도장 찍어줬으면 합의 도장 찍어줬으면 그 합의서를 취소 못해. 그러니까 받고 도장 찍어줘야 해요. 알겠죠? 받고 도장 찍어. 그거 줄 것이다라고 했다가는 그냥 하나도 못 받아. 그런 걸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합의서를 한번 내면은 그 합의서는 취소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거짓말해갖고. 무슨 얘기인가 알죠? 자, 소송상행위, 공법상행위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착오와 사기, 기망행위와 착오, 경합이 될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3자, 이게 판례가 이거거든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으로 알고, 계약으로 알고, 보증 도장을 찍어줬어요. 서명했어요. 알고 서명했어요. 서명했는데 연대보증계약에 서명했네. 계약인 경우 서명이 신원보증으로 알고 서명했는데 연대보증계약에다가 서명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사기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취소할 수 없다 이래야죠.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명착오는 착오만 적용된다. 착오 이유로만 취소가 가능하다. 사기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틀리게 답이 됐죠. 이게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온다면은 착오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았구나. 오케이? 뭔만 적용된다? 착오만. 그게 바로 지금 동그라미 2번. 신원보증 서명 날인한다는 걸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명으로 서명 날인했어요. 이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기에 의해는 적용할 수 없고 착오 의사표시만은 적용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거기 써있죠? 사기는 적용 없고 착오만 적용된다. 담보책임과 사기강박은 선택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사기 이후로 취소를 하든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계다. 이것도 이 3번 좀 별표하세요. 자, 불법행위가 성립됐을 때는 사기강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같이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잘 밑에 줄에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죠. 잘 밑에 줄에. 색칠을 해야죠.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99페이지 부당이득 여기 판례 두 번째 판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기 강박을 정리했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4번 문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자,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았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과장된 선정 광고. 이거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라고 그랬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잖아요. 3번이 틀렸죠.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우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알았다 알 수 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이 이거 꼭 나온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된 경우 대리인의 기망행위에서 그러면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언제나도 취소할 수 있죠. 본인이 모르고 있었어. 여기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어. 선으로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모르고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 답은 3번이에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100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죠. 그렇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죠. 그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다. 물론 이건 임무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그래서 우리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발신지를 취하는 거 101페이지 체크 플러스를 보니까 발신지를 취하는 거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중에서 2번과 3번이 중요하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뭐가 발신지? 승낙. 무건대리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자, 추인 여부 확답을 본인한테 상대방이 요청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답이 발신주의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3번에 도달주의 원칙이다. 도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도달이라고 그러죠?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도달.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나오죠. 네 번째 줄. 그거 이거 도달한 거야, 하는 거야? 도달한 거죠. 귀를 꽉 막았더라도 제 얘기가 도달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 도달한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는 거.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격지자와 대화자는 어떻게 구별되죠? 격지자와 대화자, 계약이 청약과 승낙이 즉시 이루어지는 걸 대화자의 계약이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이 시간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격지자의 계약이라고 그러죠. 청약과 승낙이 즉시 이루어지는 걸 대화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걸 격지자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청약과 승낙이 약간 틀리거든요.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시에 효력이 생겨요. 도달시에. 그렇지만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시인데 격지자는 발송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의 효력이 생길 때 이때 계약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이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 이래야 맞죠.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청약이라고 나왔냐 승낙이라고 나왔냐에 따라 틀려져요. 지난번 이 청약에 대해서 3번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청약은 대화자 간의 계약이든 격지자 간의 계약이든 모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맞았죠. 근데 이걸 생각해 갖고 많이 틀리더라니까. 승낙과 청약은 구별해야죠. 청약을 물어봤어. 승낙은 그렇게 나오면 틀리지만은 청약이라고 나왔으면 그 말은 맞았죠. 오케이? 주의하시라고 자꾸 얘기해 줘. 자, 입증 책임이다 해갖고요. 거기 3번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 우편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3번의 두 번째 줄. 등기 취급 후 방법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이게 반송되지 않으면은 이거 도달했다고 본다라고 나오죠. 지금 102페이지 3번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찾았어요? 그지만 통상 우편이나 거기 네 번째 줄 통상 우편이나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라고 나오죠. 이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 우편이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한 것은 도달이라고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자, 의사표시 처리,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자, 불착이나 연착, 누구 불리게 되죠? 표자의 불리기죠. 3번에 발신 후 사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저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별표였어요. 별표. 자, 발신 후 사정의 변화. 의사표시가 발신 후 사정의 변화인데 사정의 변화라는 얘기는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행위 능력이 상실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정의 변화. 이 사정의 변화가요. 잘 들어요. 표자가 사정의 변화가 됐냐 상대방이 사정의 변화가 됐냐에 따라 틀려져 버려요. 표자가 사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발신 후. 그러면은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해요.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 표자만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것만 강의했어. 왜 쓸데없는 거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근데 요 근래는 상대방이 많이 나와요. 상대방까지 알아야 해요. 우리 책에는 지금 표자만 써 있죠? 상대방이 사망했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요. 이 밑에 것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 문제가 제기돼 버려요. 상속 문제. 그 의사표시 후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잘 들어요. 상속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면은 상속인에게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상속인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망자에게만 의미가 있었어. 근데 이미 이분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상실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 수령 무능력자죠. 수령 무능력자로서 이 사람한테는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도달을 주장 못 하죠. 수령 무능력자니까.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됐어. 이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는 이거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도달의 효력이 생기죠. 그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상대방 쪽으로 나와. 표자가 사망했고 표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대로 유효해. 그렇지만 상대방이 사망했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틀려진다는 거. 오케이? 조심하시라. 자, 공시송달. 이 공시송달은요. 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 깊게 안 들어가냐면 이게 민사소송법 얘기다 보니까 우리 민법 범위를 넘어섰다고 시비 걸 수 있잖아. 이걸 내면은. 그러니까 요것만 나와요. 뭐 도달한 날부터 2주일이다, 9기일 때는 2개월이다, 뭐다 이런 거 다 민사소송법상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 근데 요건은 우리 113조에 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자, 공시송달은 어떤 때 하는 거냐? 상대방을 모른다든가 상대방은 알지만은 주소를 몰라.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몰라. 그러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죠. 상대방을 모르는 그 요건만 알아놓으세요. 상대방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과실 없이 이랬을 때 공시송달이 된다. 과실 없이 잘못 없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다. 모든 제한 능력자는 다 수령 무능력자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구누구인가 알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은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자한테는 도달이 됐다라고 주장해요, 못해요? 표의자는. 주장 못하죠? 근데 뒷장에 넘겨보니까. 자, 1번의 두 번째 줄.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써있죠. 1번의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2번. 제한 능력자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는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언제부터? 안 때부터. 오케이. 안 때부터 도달의 효력이 생기죠. 그때부터. 안 때부터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10분간 쉬고 대리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문제. 자, 1번. 피호자의 매매의 청약, 피호자의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어요.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피호자가 사망했다겠어?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그래도 그대로 의사표시는 유효했죠. 오케이? 1번 맞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이거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도달의 효력이 생기죠? 자,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노인 때는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맞았죠? 3번. 의사표시자가 표시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거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잘 들어요. 살짝 꽈놓는 경우 있어요. 주민등록지는 여기인데 실제 거주지는 이쪽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지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어.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틀려. 그랬을 때 이거 도달했다고 볼 수 있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지로 내용증명이라 등기우편 뭐 별거 다 했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안 생겨요. 왜? 이 주민등록지는 주소지가 아니거든.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주소지예요. 우리 민법은 118조를 보면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주소로 한다. 실질주의지 형식주의가 아니야. 주민등록지 우리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거 그게 주소지가 아니에요.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다를 때는 실제 거주지로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해요. 이해갑니까? 그런 거 속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요. 표의자가 그러더라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 법정대리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말도 안 되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그랬잖아. 4번 틀렸죠?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했어. 이거 도달한 거야, 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절한 거. 도달한 거죠? 그러면 해지의 효력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맞았죠?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았고. 자, 이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장을 우리가 2시간 동안 잘 정리해 봤습니다. 105페이지인자 대리제도를 또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는 못 온다 해도 한 반절 1시간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